작년 여름 이후 중국 경제는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 원인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의미한 IT업 규제, 두 번째로는 부동산 부분을 축소하려는 막무가내식 시도, 세 번째로는 국민 저항을 불러일으킨 제로 코로나 정책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올해 10월 시진핑이 3연임에 성공을 하게 되면 자신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 잘못된 결정을 더 이상 밀어붙일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실제로 3연임이 확정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진핑은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 부동산 부양 정책을 발표해서 이런 기대를 충족시켰습니다. 가뜩이나 중국 경제는 1970년대 이후 최악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 중인데요.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코로나 정책과 부동산 정책이에요. 그런데 180도 바꾸겠다고 했으니 투자자들이 환호할 수밖에 없겠죠. 아는 게 아니라 중국 증시는 11월 달부터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노선을 바꾼 게 확실하다면 1인 지도체제의 장점이 제대로 발휘되는 셈이죠. 시진핑 말 한마디에 중국이 정상 궤도로 돌아온다면 중국의 미래에 베팅할 투자자들이 다시 늘어날 겁니다. 이거는 글로벌 경제 입장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죠. 시진핑 이전에 후진타오 때 그랬던 것처럼 여러 나라와 공존하면서 세계가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안심하기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게 백지 시위예요. 시작은 정저우에 있는 아이폰 공장이었는데요. 강압적인 제로 코로나 정책과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폭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도 이때까지는 시위가 번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장자치구 우루무치란 도시에서 일이 터지고 맙니다. 화재가 발생해서 사람들을 구출해야 되는데 골목골목이 봉쇄된 탓에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요. 결국 10명이 숨지게 됐고 이 소식이 널리 퍼지면서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납니다. 백지 시위에 놀란 중국 정부는 결국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게 되는데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방역 정책을 완화하게 되니까 확진자 수가 폭증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백지 시위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문제죠. 사실 이건 이미 다른 나라에서 목격된 현상인데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나라들이 오미크론 변이가 나오면서 또 백신 접종이 늘어나면서 방역 조치를 대거 풀었습니다. 이 나라들은 왜 이런 선택을 했느냐? 경제와 코로나를 놓고 봤을 때 경제를 온전히 지키면서 코로나를 완전히 박멸하는 게 힘들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즉 경제를 살리려면 코로나가 좋든 싫든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와 같이 간다는 건 그렇죠.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를 의미하죠. 이 사례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국가가 우리나라, 대만, 호주인데 초창기 때부터 제로 코로나 정책을 성공적으로 펼쳐서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방역 조치를 풀었죠. 그 결과 이 세 개 나라는 방역 조치를 느슨하게 가져갔던 다른 나라들보다 경제적 피해를 훨씬 덜 입었습니다. 방역 조치를 약하게 가져간 국가들에서는 정부가 지켜주지 않으니까 나라도 스스로 지켜야겠다 라는 심리가 발동을 했고요. 사람들이 집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경제는 망가질 수밖에 없겠죠. 경제만 무너졌으면 다행인데 정부가 희망했던 집단 면역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감염자 수가 폭증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됩니다. 한마디로 초창기 제로 코로나 정책을 택했던 우리나라, 대만은 경제도 잡고 코로나도 잡았는데 느슨한 방역 정책을 택했던 나머지 국가들은 둘 다 못 잡았다는 거죠. 이게 두 그룹 간 경제와 코로나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점을 찾았냐 못 찾았느냐를 가른 중대 원인입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 2022년이 됐어요. 중국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합니다. 왜 폐기했을까? 첫 번째는 오미크론 변이가 주종이 됐기 때문이에요. 전파력이 엄청나게 세진 거죠. 그러니까 예전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나 락다운으로 제압하는 게 불가능해졌어요. 결국 제로 코로나 정책이 쓸모 없어진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백신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서 경제를 리오프닝, 재개하는 데 드는 인적 비용이 엄청 저렴해진 거예요. 백신이 나오지 않았을 때 경제를 오픈해버리면 감염자, 사망자 수가 엄청 늘어나잖아요. 한마디로 치러야 하는 인적 비용이 엄청 크다는 의미였죠. 백신은 이 비용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정부로 하여금 코로나 방역과 경제 사이에 절묘한 균형점을 찾게 해준 것이죠. 그럼 중국은 왜 혼자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해 왔느냐? 노령층의 백신 접종률이 낮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보건적인 측면이고요. 더 큰 이유는 정치적 측면에서 찾을 수가 있죠. 한마디로 공산당 정부의 체면 때문이었어요. 2020년과 2021년 중국 정부는 코로나를 성공적으로 진압했다면서 다른 나라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일종의 민족주의를 내세웁니다.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고취시키려는 목적도 당연히 있었죠. 하지만 2022년 겨울 지금 중국 정부는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를 선언을 했고요. 이는 코로나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나 다름없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로 코로나 정책이 단지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는 걸 인정한 꼴도 됐죠. 그간 철저히 외면하던 서방 세계의 mRNA 방식의 백신을 도입한다고 해도 급증하는 사망자 수, 감염자 수는 서방 세계의 비웃음을 사기에 충분할 겁니다. 이거는 중국 정부가 그토록 집착해오던 21세기 중화사상, 중국 패권주의가 뿌리째 흔들린다는 걸 의미하죠. 결국 중국 정부는 현재 진퇴양난에 처했다고 할 수 있어요. 백지 시위에 놀라서 잠시 물러나는 자세를 취했지만 확진자가 급증을 하면 언제 또 방역 고삐를 죄일지 모릅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국의 이번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 소식에 그다지 환호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시진핑 말 한마디에 언제 또 뒤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이 진퇴양난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자신들만이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이 레파토리를 버리면 됩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한 중국에 투자를 재개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하겠습니다. 중간 결론, 중국 경제 그리고 중국 주식 투자 아직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 경제에 대해서 안심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 바로 부동산 시장 때문인데요. 중국 부동산 경기도 우리나라처럼 지금 완전히 죽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시진핑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커졌기 때문에 거품을 빼서라도 여기에 쏠렸던 인력, 자본을 제조업으로 돌린다는 보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중국 부동산 시장 붕괴를 걱정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거품을 빼는 과정이 너무 급작스럽고 투박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규모 금융위기로까지 번지지는 않을 겁니다. 큰일 난다 싶으면 중앙정부가 건설사든 은행이든 구제해줄 테니까. 진짜 큰 문제는 중국 지방정부에 있어요. 중국은요, 부동산 세금이 없어요. 아마 모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이 얘기는 지방정부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으로 거둘 수 있는 세금이 전무하다는 뜻이죠. 중국이란 나라는요, 각자 도생해야 돼요. 중앙정부가 뭐 서포트해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지방정부가 부동산으로 거둘 수 있는 세금은 딱 하나, 땅 팔 때입니다. 부동산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최대한 넓은 땅덩어리를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팔아야 한다는 미션을 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지방정부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은행으로부터 엄청난 돈을 꼬았거든요. 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기한이 도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 부동산 경기 침체로 땅도 잘 안 팔리고 있고요. 땅값도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결국 계속 관망하던 시진핑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계속 놔두면 금융위기뿐만 아니라 민심 위반이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가뜩이나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지금 불만이 높잖아요. 마침내 중국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면서 대규모 부양 패키지를 발표하게 이릅니다. 11월 말에 발표됐던 16개 조치가 바로 이것이죠. 하지만 이번 지원책이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하나하나 대책을 뜯어봤더니 주택 매수 대기자들을 위한 건 하나도 없었고요. 오로지 주택 개발업자들을 위한 정책이었기 때문이죠. 결국 주택 매수자 입장에서는 기존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중국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욱이 중국은 1인당 주거 면적이 선진국 수준에 육박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주택 수요가 늘어나기 힘든 상황이에요. 수요가 그나마 남아있는 분야는 두 군데인데요. 첫 번째는 미국식 거대 단독 주택입니다. 부호층을 중심으로 수요가 있긴 하지만 중국의 인프라가 아직 따라가주지 못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투자 목적으로 세컨하우스를 구입하려는 수요인데 부동산 경기 침체다 보니까 이것도 여의치가 않죠. 2021년 꼭지점에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은 건설업체들 부도 소식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막 시위하고 있고요. 이는 다른 매수 대기자들한테 공포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장기적 비전이 어둡다는 데 있어요. 지금 당장은 어떻게든 정부의 서포트를 받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업계 종사자들조차 자신들의 비중, 파이가 줄어들이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부동산 업계 종사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고요. 중국 경제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중국 IT 산업도 부동산과 비슷합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여름부터 IT 산업에 대한 태도를 누그러뜨렸어요. 하지만 예전과 같은 낙관론은 다시 펼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누구보다 중국 IT 업계 종사자들이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 20년 동안 기록했던 눈부신 성장세는 다시는 기록하기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부가 지금은 잠깐 풀어줬을 뿐이지 언제든 다시 옥죄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전도유망한 글로벌 스타트업 기업들이 중국 IT 업체들의 투자를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상황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IT 산업도 시진핑이 탐탁치 않게 여기는 분야이기 때문이에요. 시진핑은 자국 IT 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은커녕 오히려 해만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급 인력들이 틱톡 동영상 만드는 데나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중국 IT 산업의 장기적 비전이 어둡다면 투자, 기업가 정신, 또 성장은 저해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역시 중국 경제의 악재로 작용을 할 겁니다. 현재 코로나 방역이나 부동산 시장, 또 IT 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국 정부의 노선 변경은 투자자 입장에선 상당한 호재로 보이겠지만, 느슨한 태도를 유지했던, 또 시장 친화적 태도를 유지했던 1년 반전 상황으로 완벽하게 돌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민족주의를 내세운 선전구호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제 분야에 대한 옥죄기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번 노선 변경에 따른 효과는 그냥 반짝하고 사라지게 될 겁니다. 즉 장기적으로 암담하다는 사실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최종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이 중국의 몰락을 가져오거나 제조업 경쟁력이 사라진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중국은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다만 중국 경제를 분석하는 입장에서 아쉬운 거는 쉬운 길이 분명히 있음에도 체면 때문에, 또 정치적 이데올로기 때문에 괜히 어려운 길로 돌아가는 중국 정부의 선택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길을 빠져나와서 쉬운 길로 접을 때까지는 중국에 대한 투자를 계속 미루는 게 정답이다. 이게 최종 결론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